지금이 아마 역사상 공급이 가장 적은 해고요. 네.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문제고요. 네. 이게 당분간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정책해도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거래량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강제가 매수되니까. 인위적으로 시장에서 전세 없앤다는 거는 그건 안 되거든요. 이걸 인위적으로 해버리면요, 매가가 일순간에 크게 올라가고 월세도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모든 타이밍을 다 놓쳤어요. 제가 볼 때는. 네. 한 2, 3년간은 제가 볼 때는 방법이 없다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27년차 부동산 전문 투자자이시죠. 김준영 소장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정책들도 뭐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대통령으로 시작해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사실상 지금 증세를 할 것처럼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어떻게 선택들을 해야 될지 고민하실 것 같아서 또 모셨습니다. 우선 요즘에 가장 이슈는 하여간 5월 9일 전후로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우선 5월 9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소장님은 어떤 좀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이제 짧은 이벤트가 끝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다주택자분들도 팔 수 있는 기회가 좋은 거거든요. 네. 전세기 물건 팔 수 있었잖아요. 이제 원래 다주택자분들은 전세가 만기돼야서 파는 게 순서잖아요. 네. 근데 이번은 만기가 되기 전에도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물건들이 다 당겨서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았거든요. 물건 다 증가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최근 다 줄고 있습니다. 정책 효과가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다주택자분들이 계속해서 매물을 팔 수 있는 구조도 아니거든요. 1년에 여러 채를 못 팔아요. 네. 최근 경우에.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도 돌아가가지고 나올 물건이 다 나왔고요. 네. 이제 원래도 돌아가서 이제 원래 시장은 돌아간 거예요. 네, 그래서 5월 9월 이후는 원래 시장은 돌아가는 거죠. 원래대로. 원래 돌아왔다는 거는 뭐 계속 뭐 상승하던 네, 그 환경을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12월까지 나올 거를 미리 당겨서 다 지금 3, 4월에 나왔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물건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물건, 그것도 맞고요. 네, 원래 또 작년 것까지 나온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나올 물건 나왔고, 산 사람도 당겨 샀고, 네. 똑같죠? 나올 물건 당겨서 나오고, 산 사람 당겨 샀으니까, 결국에는 수요 공급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 5월 9일 이후로는 뭐 사실상 뭐 거래가 잠깐 거의 정지 상태로 갔다가 네. 그러면은 뭐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보면 한 8월, 9월부터 뭐 다시 막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도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일까요? 가을 정도 되면 다시 조금은 움직일 거라 보고 있고요. 네. 근데 강남보다는 저는 그 외곽의 움직임이 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3월 거래량을 보게 되면요. 저가에서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노도강, 그 노원강 이쪽에 거래가 또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그래서 고가에는 거래가 많이 줄었고요. 상대적으로 저가에는 좀 늘었는데, 그 금액대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 서울에 있는 전세 평균 가격 있잖아요. 네. 그 가격대가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매도 보게 되면은 매매 평균 가격대가 거래가 많이 됐고요. 그러니까 전세에 있는 분들이 전세 그 금액을 이용해서 그 비싼 금액을 샀다는 얘기고요. 평균에 있는 금액대는 자기 물건을 팔고 샀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고가는 줄고 평균대에 있는 금액들은 늘었다. 이렇게. 그 말은 이제 사실상 뭐 집을 뭐 살까 말까 고민하던 찰나에 뭐 전세도 막 모자라고 막 하니까 그냥 사야 되겠다. 대출 안 나오니까 그냥 사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어. 대출도 지금 크게 안 나오니까 네. 대출을 많이 못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또 이게 우리가 대출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평균 보면은 대출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조금 더 못해서 대출 이렇게 사거든요. 그 금액대가 지금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생애 최초 6억씩 대출해준다고는 하지만 그 6억을 뭐 다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는 뭐 인터넷에 있는 거고 웬만한 분들 그렇게 막 6억씩 대출 받기는 극히 드뭅니다. 네. 보통은 뭐 한 집값이 한 30% 40% 뭐 이 정도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많이 받으면. 뭐 맞벌이 부부가 좀 소득이 좋은 분들은 좀 늘리는데요. 보통 한 2억 정도? 네, 이상수. 네, 2, 3억 정도에서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5월 9일 이후에 어쨌든 매수자도 뭐 줄고 매도자도 둘 다 줄면 이게 꼭 무조건 올라가는 거냐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매도하신 분들이 네. 어떤 상황에 놓이는가 보셔야 되는데, 근데 매도하시는 분들이 뭐 위기에 처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단지 세금 문제가 있는 것 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낮출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세금도 위기 아니에요. 어제 뭐 엄청 세게 때린다고 하니까. 아,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세금 올리는 시스템이 너무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전세가 올라가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세가 올라가면은 이 세금이 전세로 다 흡수됩니다. 전세를 올려서 세금을 그냥 너글로 해결해 버리거든요. 네. 우리 주택시장 특성이 그렇습니다.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매매가가 올라가고 전세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 다 흡수돼 버리거든요. 근데 월세는 다르죠. 월세는 수익률을 엄청 많이 까먹기 때문에 월세는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데 전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전세를 올려도 뭐 한 2, 3천만 원 들어오니까 그걸로 웬만한 분들은 다 보유세 낼 수는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렇게 해서 우선 1년을 뭐 버텨보자, 뭐 1년 버텨보자 이런 생각들을. 그러면 뭐 매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의무가 없어지니까 네.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5월 9일 이후에 어쨌든 팔면은 뭐 2주택자만 돼도 뭐 한 70% 세금 뭐 70%막 나오니까 뭐 꼭 양도 차익 10억이 아니더라도 한 5억만 돼도 꽤 부담스러운 세금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미 걱정했다면 벌써 팔았을 것이고. 맞습니다. 지금 앞으로 5월 9일 이후로는 안 팔아도 그만 뭐 이런 안 나온다 보였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정부도 알고 추가로 물건을 계속 더 내놓게 하려고 종부세를 더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종부세는 아마 그 효과는 단기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또 그게 부담을 느끼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럼 잠깐 매물 나왔다가 또다시 원래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옛날처럼 뭐 내년 한 2, 3월에 또 잠깐 또 매물 좀 나오고 네, 뭐 그런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4월에 다시 또 매물 싹 잠기고. 예전에 종부세 많이 나오신 분들은 억 단위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했거든요. 그런 분들 매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잠깐 또 나올 수 있죠. 근데 매물이 나와도 그게 약간 빌라나 뭐 오피스텔, 뭐 지방 아파트 뭐 이런 쪽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안 팔린 거? 네. 이번에 팔라고 했는데 못 팔아서. 네. 막 이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서울에 그래도 꽤 괜찮은 위치들의 아파트가 나오냐 이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여요? 5월 9일 이후에도? 그렇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서울에 우리가 다주택자들이 지금 세금을 부과하고 뭐 우리 대출을 또 회수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대부분 다 빌라예요. 빌라가 많고 일반 아파트들은 전세 띄고 이제 있기 때문에 대출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출 규제하고 세금 규제한다고 매물을 쏟아지고 그럴 게 아니라고. 오히려 그냥 양도세 중과 때문에 네. 팔려다가도 못 파는 물건들도 그게 더 있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또 이제 비거주 1주택자들도 이제 압박을 해서 이제 1주택자도 매물을 내놔라라는 네. 건데 요건 좀 효과가 있을까요? 요거는? 이건 더더욱 효과가 없죠. 없어요. 네. 1주택자분들은 선택의 폭이 되게 좁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팔겠습니까? 안 팔리죠, 당연히. 그럼 아무래도 좀 오르게 돼. 할 거면 거기 들어가지 않을까요? 만기되면 다시. 되면. 네. 그러면 또 이제 또 지방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시니까 만약에 부산에서 계신 분이 서울에 집을 갭 투자로 하나 사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어찌 보면 이번 정부 그 비거주 1주택자에 타겟일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버틸까요? 뭐 종부세를 막 올린다고 해도? 지금 똑같은 현상이 뭐냐면은 이번에 정책이 나왔을 때 네. 대구 물건도 늘고요. 물량도 늘고 부산도 늘고 전부 다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방 걸 팔고. 네, 지방 걸 팔고 서울 거 놔둔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최근 보니까 다 줄었어요, 또. 효과가 다 끝났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결국엔 서울 거 안 판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안 판다. 그래서 아마 그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지방에 월세 살고 네. 서울 물건 가지고 있겠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의외로. 근데 그게 지방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계속 월세나 전세를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네. 그 정도로 어쨌든 지금 가구들이 좀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오늘 이제 시장성이 크고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니까 지방보다는 서울이 우리가 늘 봐왔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 이제 교육 효과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대로 가면은 좀 시간이 지날수록 어쨌든 상승세 쪽으로 간다면 그 상승의 폭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또 사람들의 어떤 결정이 좀 달라질 것 같기도 한데 뭐 과거 같은 막 급등 뭐 이렇게가 올 수 있는 장으로 보세요?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완만한 상승으로 보세요? 저는 완만한 상승을 보고 있고요. 네. 저는 강남보다는 비강남 위주로 해서 이제 그동안 좀 노돌랐던 데 있잖아요. 네. 이제 수급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이제 우리가 외곽이거든요. 네.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아니 서울 외곽 쪽에 그런 쪽들이 조금 더 움직일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시장이 무르익으면은 다시 우리가 이제 선호도 높은 지역 우리가 강남이나
다시 오지 않을까. 그 시간 갭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약간 일종의 갭매우기장, 뭐 키맞추기장 뭐 이런 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들을 많이 하고 그게 현장에서도 그런 게 좀 느껴지는 분위기인 거죠, 지금은.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서울은 워낙 이제 아파트 자체가 부족하고요. 네. 아파트 비중이 제일 낮은 곳이 서울이거든요. 결국은 구축이든지 신축이든지 간에 시간이 지나면 계속 매우게 돼 있거든요. 근데 경기도와 인천은 조금 달라요. 근데 여기는 이제 신축 위주로 갔다가 좀 이제 시간이 더 지나야 되고요. 공급이 많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아파트가 부족하니까요. 계속 매우는 시간이 더 빠르죠. 지역 따라 시차는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역설적으로 요즘같이 이제 대출 규제도 계속 하고 아마 더 줄이면 줄였지 대출을 풀어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집을 뭐 예를 들어 뭐 안 사거나 아니면 뭐 못 사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지는 구조 아닌가요? 이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도 내가 지금 대출도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떡하냐 막 이렇게 막막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서울에 여기 이제 유튜브 나와서 2018년부터 나왔는데요. 네. 나올 때만 지금 살아 했거든요. 네. 서울시장 자체가 굉장히 긴 시장이거든요. 왜 기냐면은 서울만 보면요. 시장에 엔진이 두 개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는 수급시장 돌아가고 있고요. 하나는 자산시장 돌아가고 있거든요. 수급시장 돌면요. 여기서 자산이 늘잖아요. 이분들이 다시 자산시장이 강남 넘어오거든요. 네. 그 이번에는 자산시장이 먼저 움직였거든요. 다시 수급시장 넘어가고 있거든요. 여기 또 돌면 또 오거든요. 네. 시장이 길기 때문에 이 긴 시장 안에서 다시 수요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끊임없이 우리가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수도권 자체를 우리가 하락시키기에 굉장히 힘든 구조입니다. 엔진이 두 개 돌아가니까. 네. 두 개 엔진 다 끄기가 힘들어요. 자산과 수급 시장 이 차이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산시장 우리가 강남 같은 지역을 우리가 자산시장을 보거든요. 네. 그래서 강남은 이번에 움직일 때 강남이 왜 움직이냐를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금리의 어떤 영향도 있지만은 최근에 환율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환율 때문에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물가 올라갔죠. 전쟁 위험이 있죠. 이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이라는 자산이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강남이거든요. 네.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거기에 몰려온 거고요. 이 시장이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시장이 자산 시장이거든요. 근데 강남을 공급을 넣어가지고요. 이 시장을 돌려보면요. 공급에 영향 하나도 없습니다. 영향이 없다는 건 뭐냐면은 얘를 공급을 받는 게 아니고요. 자산을 인정하거든요. 네. 그래서 신축을 넣으면은 좋은 자산이 들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네. 가격이 크게 오르거든요. 거기 뭐 우리가 뭐 예전에 헬리오시티라든지 네. 강남 아니지만은 올림픽 프레온 대단지였잖아요. 다 성공했죠. 강남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요. 공급이 시장을 나쁘게 한 적은 거의 없거든요. 서울시장 전체도 그런 데다가 강남 더더욱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나머지 지역들 우리가 경기도나 인천 같은 경우는 공급 많이 지으면요. 시장이 무너집니다. 네. 이건 공급 시장, 이게 수급 시장이에요. 강남은 공급이 안 먹히는 시장이죠. 공급량이 안 먹히는 시장입니다. 많이 들을수록 좋아하는 거예요. 강남은. 네. 그래서 얘는 수급 시장이 아니고 얘는 자산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번에 움직인 시장은 자산 시장이 움직였기 때문에 자산 시장을 움직이는 정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금리만 통합니다. 네. 금리만 통하고 나머지는 잘 안 통해요. 근데 한쪽에는 또 수급 시장 돌아가고 있잖아요. 수급 시장 돌아가게 되면 여기서 또 자산이 상승한 분이 또다시 자산이 강남 넘어오거든요. 계속 맞물리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멈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서울 수도권 시장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돈을 떠나서 그냥 강남 아파트 사고 싶어요. 뭐 어디 강남 3구 뭐 용산에 사고 싶어요가 그냥 목표인 사람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내 인생 목표인데 어쩌라고 네, 막 이런 네,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개념인 거죠, 결국에는. 돈 벌면 일로 온다는 네. 거.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쉽지는 않다. 그러면은 이 어떤 매매 시장만 보면은 현재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작동하기가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의 정책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봐야 되죠. 금리를 올리면 되는데요. 네. 경제 때문에 금리 못 올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를 잠재우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그나마 대출 규제로 조금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나마 네. 토지를 하고 여기 수요를 억제하고 수요를 좀 억제해서 막는 것 그게 다죠. 방법이 없죠. 근데 뭐 자기 돈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분들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자금 계획서 있잖아요. 네. 보니까 50%가 코인하고 주식 팔았었다 하더라고요. 대출 안 해주니까. 네. 그럼 결국은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뭐 막을 수 없는 건 뭐 당연하지만
이게 자산 투자라면 어느 정도 수익률도 생각은 해야 될 텐데 과거에는 뭐 전세 끼고 사거나 대출 받아서 사면은 뭐 내 자금 반 넣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오르니까 레버리지 2배가 되는데 지금은 사실 생돈 다 넣어서 맞습니다. 막 50억 넣어서 5억 올라도 그게 의미가 있는 건가? 세금 내고 하면은 뭐 이런 생각도 보면 이제 투자적으로 이게 좋은 투자처냐에 대한 의문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투자처보다는요. 좋은 자산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요. 그냥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게 낫다. 네. 근데 지금 환율을 생각하면 우리가 돈 가치가 한 20에서 25% 떨어졌거든요. 네. 물가 상승률 보면은 올라도 올라간 걷지가 않은 게 지금 우리 주택 시장이죠. 외국에서 보게 되면은 25%가 할인돼 있는 거예요. 네. 지방 시장은 더 하죠. 가격대가 안 올랐으니까. 근데 서울은 그나마 강남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환율을 어떻게 보면 좀 방했다, 자산을 좀 방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지금은 자산을 지키겠다는 생각이 더 시장에 작동했다 보고 있고요. 그게 지금 강남에 많이 몰렸고 거기와 연계되어 있던 우리가 뭐 과천, 분당 그리고 마영성 이쪽에 같이 등단 올랐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자산 시장이라고 할 수 없는 시장들이 지금 여전히 이제 공급이 조금 작년까지 돼 있으니까 안 올랐고요.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 주니까 여기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해 보게 되면 이제 저가 시장부터 움직이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은 이게 매물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거나 뭔가 좀 시장에 그래도 좀 안정화가 될 만한 어떤 정책이든 변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지금? 불가능하죠. 지금 봐서. 그러니까 거래세를 확 낮춰주면요. 그러면 좀 가능할까요?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0 이런 식으로 막 확 내리면. 아, 그런 매물 많이 나오겠죠. 그럼 좀 매물 확 나올 텐데. 잠시는 안정됐죠. 근데 지금은 모든 타이밍을 다 놓쳤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네. 시차에서 지금은 모든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한 2, 3년간은 제가 볼 때는 방법이 없다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오히려 정부가 타이밍을 다 놓쳤다면은 남은 유일한 카드는 더 강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더 강하게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네. 하면 근데 이 일시적인 것은 네. 2, 3년 뒤에 더 스프링이 되게 튀어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더 걱정이죠.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집값을 움직이는 거는 뭐 수요를 막 눌러도 안 되는 거면 결국에 수급이 깨진 게 가장 큰 문제인 건가요? 지금 이 어쨌든 수도권 서울시장은 이 집값 상승의 요인 중에 제일 뭐 최고를 뭐로 봐야 될까요? 뭐 금리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저는 안전자산의 어떤 선호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외부의 위기. 네. 그게 이제 공급과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두 개 시장이. 그래서 이게 지금 과거와 조금 다른 패턴으로 움직이거든요. 우리가 9년, 10년, 11년 넘어갈 때는 네. 외곽부터 올랐잖아요. 여기 수급 시장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수급 시장이 움직였다가 그게 자산이 계속해서 강남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 터졌죠. 금리 급상승기, 물가 상승기. 제가 20, 30년 동안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체감할 정도로. 네.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돈의 가치가 저 같은 경우도 와, 이거 돈을 현금을 들고 있어도 되냐 이런 생각 들거든요. 어딘가에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뭐 코인 가든지 주식 가든지 부동산 가든지 그게 이제 강남으로 갔는 거고요. 그게 올라서 지금 나머지 지역들을 우리가 좀 연관이 있는 지역들을 움직였고요. 그와 같이 해서 수급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원인은 딱 제가 볼 때는 어떤 외부의 위기가 돈이 강남을 집중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수급까지 꼬이면서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에 생각보다 빨리 바람이 또 불어버렸어요. 네, 22년, 23년만 해도 집 사면 안 된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순식간에 지금 이렇게 바뀐 게 네. 그런 원인이다라고 좀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완만하게라도 상승할 수 있는 거를 막을 방법이 별로 없어 보인다. 네. 부동산 프로파일러 김준영 채널 운영하고 계시죠. 김준영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번에 그 정책들을 보면은 이제 강으로 가는 거죠. 강으로 가려고 지금 요 최근에 나온 그 발의안 보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평생 2억만 딱 공제해주겠다. 뭐 그것도 있고 지금 종부세도 좀 약간 증세하는 게 또 발의가 같이 됐거든요. 특히 뭐 2주택자도 조정 대상 지역 안에면 뭐 중과한다 이런 식으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거 60%로 이제 할인해 주는 것도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정책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고가권에 증세하고 1주택자도 증세하는 이 분위기로 가는 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전반적인 총평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세금 올리는 시점이 너무 안 좋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주택 시장 여전히 지금 전세 시장이 주 임대 시장이기 때문에 네. 이 전세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면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요. 그 전세가
세금이 그 전세로 올려서 우리 해결해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이 전세가 막 올라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이 너무 안 좋고요. 네. 그리고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방향이 한 개 열려 있는 거거든요. 전세라는 걸로. 네, 전세가는 걸로. 네. 그래서 근데 월세는 안 그렇거든요. 월세 시장은 세금 올려버리면은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이 출렁이거든요. 매가가. 월세도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월세 올리고 싶어도 이건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아, 전세 대비. 네, 전세 대비해서. 네. 그래서 그 전세는 큰 폭으로 또 오르잖아요. 네. 몇천만씩 이렇게. 근데 월세야 많이 올릴 수 없거든. 몇백 이렇게 올릴 수 없잖아요. 네. 만약 100 받다가 120, 130 이렇게 받지 200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전세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전세를 올려가지고 세금을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네. 정부의 어떤 그 매몰 효과는 거의 없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다주택자들이 아마 그렇게 판단할 거예요. 지금 벌써부터. 네.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사실상 이제 뭐 세액 공제로 딱 바꾼다는 거는 고가 1주택자 그 실소유, 그러니까 실거주하고 있는 고가 1주택자를 타겟으로 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네. 장특공 80%가 사실상 거의 사라지면 지금 세금 막 6억밖에 안 내는 분이 갑자기 뭐 30몇 억 내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텐데 그런 분들이 그러면 이거 발의될까봐 먼저 정리하는 이런 일은 없을까요? 고가권 막 50억, 70억, 100억 하는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들을 여러 채 가지고 있기는 힘드니까 당연히 아무래도 뭐가 안 될 거고 한 채. 대부분 다 한 채일 건데요. 네. 안 팔죠. 안 팔아요. 안 팔죠. 안 팔 확률은 거의 100%죠. 네. 왜냐하면 세금 내게 되면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건 맞습니다. 네. 네. 팔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그냥 버티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장특공 받으려고 이제 10년 채워야겠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뭐 네. 최근에 많이 채워봐야 한 5, 6년이니까 네. 그것만 딱 하고 우선 다 더 옮겨놓겠다 이렇게까지는 안 할라. 그런 분도 없지는 않겠죠. 네. 그런 분들 근데 뭐 시세 차익이 많이 난 것들은 아마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큰데요. 네. 만약 집이 없는 분이 막 그렇다면 거의 안 팔 것 같고요. 네. 그런 물건이면 한두 개 있으면 그 생각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잠깐이겠죠. 네. 근데 제가 만나본 분들도 그런 정도의 사이즈의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일반적인 뭐 의사나 뭐 이런 수준은 아니고 대부분 뭐 사업하시거나 맞아요. 뭐 주식으로 이제 엑시트해서 뭐 수백억 있는 분들이 그런 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세금을 신경 쓰지는 않으시는 것 같기는 맞습니다. 한데 상승 여력은 좀 줄지 않을까요? 똘똘한 한 채의 상승 여력. 그거는 맞습니다. 항상 여력은 꽤 저는 좀 안정될 거라서 보고 있고요. 뭐 어쩔 수 없죠. 그건 세금 문제니까. 네. 당분간은 안정이 되겠죠. 특히 이제 장특공이 없어지면 네. 신규 매수자가 많을까는 좀 저도 의문이긴 해요. 그걸 노린 걸까요? 이번 정책이. 그럴 가능성 크죠. 그리고 종부세도 올려버려가지고 좀 최대한 팔아라. 최고 생각하는 거는 매물 효과를 바라는 거겠죠. 매물. 네. 근데 그건 어차피 고가인데 네. 고가가 나와봐야 대출이 안 되면 그러니까요. 어차피 또 고액 자산가가 사는 건데 그게 의미가 그런 있을까요? 의미도 있고 고가를 좀 조금 진정시켜서 네. 이제 뭐 시장을 안정시킨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도 있겠죠. 아무래도 상방이 좀 막히면 네. 중간들도 좀 멈추게 네, 되니까 네. 그러면은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 말고 아까 말한 종부세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만약 없어지면 대충 계산해봐도 종부세가 2배 이상 올라가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꼭 초고가 말더라 아니더라도 한 15억, 25억 이런 곳들도 영향은 좀 받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이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 마포 뭐 이런 곳들 집을 뭐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억지로 내겠죠. 낼까요? 소비를 줄이더라도. 막 1,500, 2천만 원 나올 텐데. 네. 줄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도 정부를 많이 해봤지만 종부세 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은데 그때 저도 집을 줄였거든요. 네. 줄여가지고 해결을 했는데 아마 한 채 있는 분들이 그걸 해결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뭐 한 채 있는 분들은 그냥 뭐 어떻게 해서라도 가져갈 거라고 뭐 도저히 안 되면 뭐 네. 월세를 주고 뭐 네. 나가든지. 근데 뭐. 누가 들어도 그럼 그 종부세를 내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떡하죠? 또 그분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조정이 좀 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걸 그죠.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종부세가 그럴 올라가면. 수 있을 수는 있겠다만 근데 그렇게 뭐 크게 조정되겠습니까? 결국에 그런 물건들이 뭐 금매 가격으로 나오면 어쨌든 그거 감당 가능한 뭐 또 전문직이나 맞아요. 뭐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살 거니까 네. 그러고 나면 또 실거주 되는 거니 이제 네. 매물이 없어지는 그런 구조로 갈 것 같다. 그 아까 잠깐 얘기는 해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이 뭐 시대의 어떤 뭐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지금 현 정부에. 그래서 부동산 쪽에 하여간 대출이 안 가게 하겠다 뭐 이런 건데 이러면은 앞으로 가격에는 어떤 영향이 대출을 해소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 사업자분들한테. 사업자도 그렇고 네. 뭐 만기되는 족족 네, 족족 다주택자는 근데 이 정책은 사실은
양도세보다는 효과가 더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음. 전체 대출의 어떤 그 했는 그 이제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분포를 보거든요. 빌라 쪽이 한 85%고요. 네. 아파트 쪽이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 월세 받을 목적으로. 네. 근데 그분들한테 타격이 있겠죠. 근데 아파트 쪽에는 전부 다 전세 끼고 하기 때문에 비중이 되게 낮고요. 네. 그리고 이 15%가 순차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시장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그냥 매물을 끌어낸다기보다는 그냥 가계대출 좀 줄이는 정도? 비정상적으로 편법으로 하는 그런 것을 조금 막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업자 대출해서 집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런 모든 정책들을 다 합쳐보면은 이래나 저래나 지금 전세를 권하는 정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전세를 최대한 없애는 정책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럼 매매 아니면 월세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이 월세를 가든지 아니면은 꽤 많은 사람들이 매매로도 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세가 없어지는 순간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매매로 무조건 가죠. 왜냐하면 가나요? 지금 시장이 우리 주택 시장을 보면요. 전세에서 모든 게 시작됐거든요. 전세 부족이나 전세 상승 모든 것들 전세에 시작됐기 때문에 이번도 저는 별로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전세가 부족하면 다시 매매로 가거나 근데 그런 분들 계세요. 죽어도 집을 안 사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월세로 갈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전세에서 더 이상 못 구하니까 매매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네. 그런 분들 외에는 이제 월세로 갈 건데 근데 월세는 그냥 안정이 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원래는 전세가 조금 올라도 월세는 좀 안정됐거든요. 네. 지금은 전세도 올라가고 월세도 올라가는 그런 시기거든요. 다주택자의 어떤 구멍을 다 막혀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답이 없는 거죠. 근데 월세도 어느 정도 살다가 한계가 오면 다시 매매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한 단계 더 거쳐서 오기 때문에 시차는 있어요. 그래서 월세 시장이 매가의 어떤 변동성을 조금 낮게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국 사회에서 월세 시장은 매가의 변동성 낮아요. 근데 전세 시장은 매가의 변동성 크거든요. 아무래도 뭐 금액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래서 월세 시장을 가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 저는 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근데 월세 부담이 우리가 급여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의 어떤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 그래서 또 월세에서 매매로 넘어온 시간의 시차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우리가 어떤 주택 시장이 움직이는 시차가 조금 더 느려지겠죠. 그런 건 있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냥 뭐 그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긴 하지만 뭐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에는 또 일견 부분 좀 맞는 부분도 있겠네요. 네, 어쨌든 맞습니다. 시장의 그렇게- 변동성을 좀 줄이니까. 네, 근데 저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전세 없앤다는 거는 네. 그건 안 되거든요. 시장은 원래 전세 어떤 수요가 줄고 그리고 시장의 매가 성장이 둔화가 되게 되면 자연스러운 전세는 사라지게 되거든요. 네. 그게 자연스러워 사라지면서 월세 수익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 시장의 원리인데 이걸 인위적으로 해버리면요. 매가가 일순간에 이게 크게 올라가고 월세도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서서히 갈 걸 인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너무 강하게 밀어비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월세가 빨리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월세가 올라가면 반대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니 월세라는 거는 내 월급에서 내는 건데 이게 올려달라는 족족 어떻게 올려주냐. 여기도 한계가 있다. 뭐 강남에 뭐 갑자기 월세를 뭐 1.5배, 2배 내달라고 하면 내겠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월세 시장은요. 전세 시장은 우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벌이 바뀌어요. 네. 그 월세 시장은 임대인이 갑입니다. 네. 좀 불편한 이야기지만 외국 사례에서는 임대인을 우리가 어떤 특정한 지역 같은 데는 심사해서 받거든요. 네네. 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증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우리가 돌려주고요. 내가 원하는 월세를 맞출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요. 그래서 월급이 안 돼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에서 못 견디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월세가 올라갈 때까지. 공실이 있더라도. 그게 월세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금액이 내려갈 거라는 거는 그거는 들어가는 입장에 생각하시는 분이고 네. 임대를 놓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날 때까지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거. 상가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 1층 그냥 계속 비워두잖아요. 네, 그거 월세 이거 똑같은 700 네. 맞춰줄 때까지 그냥 비워놓는다고. 네, 똑같습니다. 왜냐면 그거 맞춰봐야 손해니까 네. 그냥 비워둔다. 그러니까 이제 양질의 어떤 인기 지역들은 월세로 전환이 많이 되는 순간 임대인들이
가격을 딱 정해놓고 공실 플레이를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전세는 사실 그게 안 되니까 네. 돈을 빼줄 수가 없으니.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되게 이제 살기 좋은 지역들 있잖아요. 네. 거기 집주인들은 사람들 다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하고 예전에 살았던 지역에서 돈을 못 냈잖아요. 월세를. 네, 그럼 네. 다 커트해요. 그렇게 해서 월세를 놓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진 않죠. 강남 같은 핵심 지역은.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전세를 빼줘야 월세로 전환되는데 전세 빼줄 돈이 없다. 집주인들이 전세 빼줄 돈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월세로 전환이 안 된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거죠. 아주 천천히. 네, 천천히 가는. 그렇게 해서 반전세 네, 갔다가 맞습니다. 천천히. 그렇게 가야지 원래 되거든요. 근데 네. 정부 저렇게 밀어붙이니까 네. 그게 이제 매가가 올라가면서 매매를 팔아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매매 가야 천천히 갈게 사라지니까 월세가 더 남아있는 월세가 더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건 있겠습니다.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 특히 토어제 지역에 매수하는 분들은 대출이 어차피 뭐 1, 2억밖에 안 나오는데 이걸로 실거주하러 들어갔다가 만약에 내가 여기서 못 살고 나가게 된다면 월세를 주겠죠. 네. 어차피 대출 뭐 1억, 2억밖에 안 받았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 언제든지 빼줄 수 있는 정도는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토어제의 대출 규제를 뚫고 들어가신 분들이 많은 동네는 이제 고액 월세만 나오겠네요. 아니면 비워두든가. 이제 저 같은 경우 월세도 있고 전세도 있는데요. 네. 월세는 너무 마음 편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네. 너무 세입자 나간다 그래도 너무 편해요. 왜냐하면 보증금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돌려주면 되거든요. 네. 근데 전세 나간다 그러면 저는 조마조마해요. 안 맞추시면 그냥 어떡하지? 뭐 큰일 나니까. 네. 또 전세 공고에 많아가지고 안 넣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잖아요. 네. 근데 월세는 걱정 하나도 안 되거든요. 네. 이게 근데 월세 시장이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임대인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세입자가 뭐 월세가 비싸서 보통 이렇게 고민할 게 아니고 그 지금 시장의 상황이 전세에서 월세를 바뀌면은 임대인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거든요. 제가 계속 이제 뭐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거를 하려면 결국에는 뭐 당연히 자기 현금을 가지고 천천히 바꾸기도 하겠지만 당장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서 거기를 이제 전세금을 빼주고 월세를 맞출 텐데 그러려면 상대적으로 다주택자일 확률이 높으니 이번에 다주택자들 대출 상환시키면서 신규 대출도 막아버리면 그 월세 전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세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뭐 그런 전략을 좀 노린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부가? 뭐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머리 그건 썼어요. 아닐까? 그건 아니고.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다주택자들은 대출을 막 추가로 더 해주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그냥 반전세로 천천히 전환되는. 그렇죠. 뭐 그게 원래는 맞죠. 근데 네, 그렇죠. 저는 전세 대출도 저는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전세 대출을 해주게 되면 인위적인 수요를 늘리기 때문에 소득이 쌓여서 우리가 전세금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맞거든요. 네. 그분이 또 그 전세금을 가지고 집을 사야 되거든요. 네. 대출 이렇게 해서 그게 원래 시장의 구조인데 전세 대출이 과도하게 전세 수요를 늘리는 거 맞거든요. 매가를 작용한 거는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정부의 어떤 게 시장을 볼 건가에 따라 뭐 다르겠지만은 시장의 원리대로 놔두면은 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거든요. 네. 시장에 대출을 해주고 전세를 대출해주고 하다 보니까 변동성만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요 시장은 시장에 맞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시장 보면 딱 나오거든요. 네. 지방의 중소도시 가게 되면요 매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점점점 월세화가 돼가거든요. 네. 예. 그냥 놔두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예. 놔두면 주인이 알아서 시세 상승 안 되니까 나 월세 수익을 바꾸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굳이 전세를 네. 줄 사람이 없죠. 예, 없죠. 수요가 네. 없으니까 그렇게 네. 되는데 굳이 정부가 나서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 사이에 계속해서 매물의 어떤 변화라든지 네. 공급 나와야 될 공급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면 변동성은 커지고요. 그러니까 임대인, 임차인 모두 다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즘에 어쨌든 노원이나 뭐 관악구 이런 데 같이 나름 그래도 생애 최초 대출 받아서 살 수 있는 곳들이 뭐 사실상 이제 뭐 강제 매수처럼 이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뭐 네. 그런 거에 좀 동의하시나요? 지금? 당연하죠. 그 왜냐하면 2027년에 올해보다 내년에 있던 그 확률이 높은데요. 통계를 보면요. 이제 울산에서 그런 현상이 나와요. 울산이 2024년부터 조금 전세가 부족했거든요. 네. 그 2026년이니까 시장에 전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집 구하러 왔다가 네. 그냥 매수를 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 아니면 매매밖에 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네. 월세가 많냐? 월세는 많지 않아요. 월세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강제로 매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수도권도 온다는 거지. 그게 얼마 안 남았다는 거. 근데 27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도권은 그래도 비아파트가 좀 있잖아요. 그래도 뭐 오피스텔도 있고 뭐 빌라도 있는데 네. 그쪽이 지금 전세 난해 뭐 전세 사기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 너무 지금 이쪽에서 전월세가 모자라면 아파트에서 모자라면 아예 모르겠다 하고 그냥 빌라 쪽으로 이 수요가 이동할 수는 없을까요? 이동합니다. 그거는 예전에도 그랬었고요. 네. 빌라나 오피 이동하고요. 또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그 빌라에서 오피 빠져나오거든요. 네. 빠져나오면서 빌라 오피가 또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네. 한 번도 예외 없이. 근데 빌라하고 오피가 오른다는요. 공급이 어마어마 부족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공급 부족은 예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빌라랑 오피스텔도 최근에 막 월세도 많이 올라가는데 네. 이게 지금 상단이 아니라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더 올라갈 수 있죠. 그러느니 그냥 집 사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겠네요. 계속 맞습니다. 이쪽에서. 고민 많이 되는 시기죠. 예. 그러면은 이제 7월 달에 세제 개편안이 보통 7월 24일 뭐 25일 요즘에 많이들 나오는데 선거 딱 직후니까 그때 아마 본격적으로 뭔가 종합대책 겸해서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이번에 보유세 인상, 뭐 양도세 뭐 일부 뭐 장특권 같은 것들 이런 거 손 볼 거로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볼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의 최근에 대통령 언급같이 막 강력하게 해가지고 공포감이 나올 정도까지 갈까요? 아니면은 서서히 올릴 테니까 알아서 팔아라 뭐 이런 식으로 갈까요? 뭐 예측을 못 하겠는데 네. 뭐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그냥 강하게 밀어붙일 것 같은 느낌 듭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반발도 좀 심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지금 뭐 지지율이 높으니까 네. 그냥 밀어붙이겠죠. 그러면은 결국에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게 더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 시장에는?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그분들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빌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근데 빌라도 지금 가격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전하고 다르게 네. 월세도 오르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어떤 선택할지는 저는 예측이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정치 나와 봐야 알겠지만. 왜냐면은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5월 9일 이후에 양도세가 뭐 70% 80%만 올라가면 아파트 팔기는 부담스러우실 것 같고 빌라는 뭐 많이 안 올랐으니까 그냥 종부세랑 계산해 보면 그게 그거다 해서 그냥 파실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네. 만약에 빌라와 아파트 갖고 있으면 무조건 빌라 팔겠죠. 그러니까요. 종부세 낸다 그러면 네. 무조건. 그거는 뭐 괜히 얘 때문에 내가 네. 종부세 많이 내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거는 뭐 100%죠. 뭐. 그러면은 빌라 쪽에 괜히 매물이 더 나오는 정책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거죠 결과가. 아파트 잡으려다가. 그럴 가능성 크죠.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시간을 조금 지켜보고 시장 보다가 사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좋은 선택은 아니겠네요. 그런 선택 좋은 선택 아닙니다. 살 수 있을 때 사라. 네, 지금 여건이 될 때 사시라. 대출 규제를 더 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대출은 뭐 생애 채출을 뭐 5억이나 4억으로 낮춘다든지 뭐 40%인데 뭐 30% 낮춘다든지 이럴 수도 있지 뭐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근데 뭐 그거 낮춘다 해서 수요가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 대출만큼 그 수준만큼 이제 주택의 어떤 품질을 내리거나 지역을 옮기겠죠. 약간 시장을 얼어붙게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몇 달 정도? 그런 가능하겠죠. 한 두세 달 정도.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건가 이거는 지금? 지금 상황으로는 공급 부족하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이 자산 시장에서 어떤 환경에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장을 끌 수 있는 환경이 없거든요. 두 개 다 엔진을. 네. 근데 예전에 시장이 멈췄을 때가 보면은 이기 신도시가 입주할 때 하고요. 그리고 그때 2008년 금융위기하고 2012년 재정위기 있을 때 네. 그때 두 개 엔진 다 꺼졌거든요. 지금은 두 개 엔진 끌 수가 없어요. 네. 공급도 없죠. 네. 근데 이 자산 시장에서 외부에 큰 위기가 오냐, 뭐 그런 것도 물론 뭐 전쟁도 하고 하지만 네. 그거보다 더 급한 게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니까 돈의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돈이 더 많이 몰리니까. 네. 예, 그래서 더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사실 뭐 달러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것도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4년 전 뭐 이럴 네. 때 비해서는 네. 딱히 뭐 환율이 워낙 또 차이가 맞습니다. 나니까. 네. 그래서 저도 최근에 LA에 계신 분이 있는데 어떻게 연락이 됐는데 한국의 집값이 너무 싸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싸냐 했더니 자기가 이제 환율로 달러를 계산하니까 하나도 안 올라대는 네. 거예요. 그렇기도 하겠다. 근데 태국도 그렇습니다. 태국 네. 바타화가 너무 많이 우리가 차이가 나가지고 네. 태국에 지금 관광객 하나도 없대요. 한국인들이 놀러 안 간답니다. 그럴 수 있죠. 한 25%가 우리가 전화됐어요. 동남아 쪽에서도 한국에 많이 놀러 온다고 네. 하더라고요. 환율이 좀 환율 괜찮아서 때문에, 지금. 예. 우리가 옛날에 일본 가듯이. 맞습니다.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무주택자라면은 뭐 집을 가능하면 좀 사라 이런 결론이 좀 날 것 같네요. 반대로 지금 무주택자인데 전월세를 선택하는 거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해석해도 되는 거죠. 맞습니다. 뭐
서울시장은 워낙 긴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 시장이 움직이다가 그 사이에 또 수요 또 만들어내거든요. 시장 못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새로운 수요 만들어내기 때문에 시장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안정시키긴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웬만하면 서울은 웬만하면 사시라. 네. 예. 경기도 인천은 모르겠지만 서울은 좀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강남 같은 경우는 위기가 올 때 무조건 사셔야 된다. 위기가 오면 사라. 예. 반대로 지금은 지금 정도면 위기인가요? 약간 조정받았으니까. 지금은 뭐 위기라 할 수 없죠. 그냥 잠깐 쉬어가는 정도죠. 쉬어가는 정도. 네. 그래도 이 정도면 뭐 그래도 사는 거는 괜찮나요? 네. 근데 제가 강남을 한번 공부해 보니까요. 강남이 정말 재밌는 특성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위기일 때마다요. 강남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특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또 환율 위기라든지 물가 상승에 의한 위기에 의한 반응이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20년 데이터에서 똑같은 패턴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공급의 위기보다는 이런 외부의 위기가 한 번씩 시장을 오면. 압력을 주는 게 아니고요. 자산시장 더 올리는 위기. 그러니까 빠질 때 사라. 네, 빠질 때 강남 사라. 같은 데는 빠질 때 네. 사고 나머지는 이제 수급이 꼬이는 거 보면은 더 빨리빨리 사고.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신축 분양 받아가지고요. 네. 5년 보유하면요. 모든 구간이 다 플러스였어요. 사실 뭐 신축은 항상 승리했죠. 네. 네. 당첨이 안 돼서 그랬지.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김준영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전세 이제 소멸 시대다, 뭐 전세 멸종의 시대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뭐 전세 매물이 너무 없어서 뭐 2,000세대, 3,000세대인데 전세 0, 월세 0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소위 말하는 뉴 노멀, 그냥 이게 앞으로 그냥 일반적인 시대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죠. 공급이 되고 투자자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요. 네.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겠죠. 지금이 아마 역사상 공급이 가장 적은 해고요. 네.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문제고요. 네. 이게 당분간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이제 매매로 가냐 안 가냐 그 뭐 기로에 있는 거지 이 상황이 단기적으로는 해결되기는 힘들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30년 뭐 31년 뭐 이때쯤 되면은 이제 3기 신도시도 어쨌든 현실적으로 입주를 할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면 좀 급한 불 끈다 정도인가요? 내각에는 좀 껐겠죠. 외곽에는. 중심에는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럼 뭐 언제까지 이게 지금도 공급이 안 되는데 네. 왜냐면 과거에도 못했지만 2026년이라고 공급이 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타이밍 다 놓쳤잖아요. 공급 타이밍을요. 그러면 막 더 가는 건가? 2030년, 35년. 근데 가격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뭐 계속 가다가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하거든요. 네. 끊임없이 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쉬는 구간에 소득이 따라오고 그 외에 이제 전세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공급을 많이 하면 뒤로 돌아가 버리는데 네. 공급을 하지 않으면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올라간다는 것보다는 쉬었다 가는 게 맞다는 보고 있거든요. 그럼 중간중간 한번 쉴 때 잘 살아. 잘 살아. 네. 지금 토제 때문에 전세가 이렇게 월세도 많이 줄고 하는 거에 영향을 많이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토제? 토지에 영향을 많이 줬죠. 토지 자체가 수요를 억제하잖아요. 이 정부 자체가 투자자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거의 없거든요. 전세, 월세 매물이 내려갈 수 있는 어떤 구멍이 없어요. 지금도 중과세 있잖아요. 네. 그 지방도 있어요. 지방도 중과세. 지방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방을 중과세 하니까 지방도 지금 전세가 급속도로 줄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매매까지 지금 상승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정부의 어떤 스탠스로는 전세 월세를 늘려서 시장 안정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결국에 현 정부의 정책은 한 채만 사서 실거주 하라는 거잖아요. 네. 나머지는 하지 말고 네. 한 채 사서 실거주. 그러면 그게 좋은 동네에 잘 사신 분들이야 뭐 집 걱정이 없어지지만 뭐 그 동네 잠깐 살아야 되거나 뭐 순환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예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근데 이렇게 하는 걸까요? 저는 그거 묻고 싶어요. 정부한테. 네. 매가는 안정시키는 거 좋다. 어떤 정책이 좋다. 그러면 전세 월세 어떻게 안정시키냐고 그거 질문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더라고요. 네. 도대체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도대체 제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 0, 월세가 0인데 네.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어떻게 할 거냐. 매가 뭐 안정시키는 거 좋다. 그거 인정한다. 뭐 보이사든지 인정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전세 월세 어떻게 안정시킬 거냐. 이 방법이 있냐. 네.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뭔가 뚜렷한 얘기가 나온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전월세 쪽은 그냥 뭐 전월세 대란이라고 언론에서 얘기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가 뭘 얘기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잠깐은 그렇게 어떻게 넘어갈 수 있어도 이제 체감이 될 거잖아요. 네, 사람들이. 맞습니다. 특히 갱신권을 지금 많이들 쓰고 있다고 하지만 27년, 28년에는 무조건 다들 막 나오실 텐데 이거 해결 안 되지 않나요, 이거? 방법 없죠. 그러니까 이거 좀 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사실. 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네. 나중 돼. 이게 쌓아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네, 미뤄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 약간 월세로 돌리고 그 월세 뭐 세액공제나 아니면 뭐 월세 쿠폰이나 뭐 이런 식으로 좀 해결할까요? 뭐 그렇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 좀 있겠죠. 뭐 그 세금 혜택을 줘서 네.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사람들의 어떤 불만을 좀 해소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물건 자체가 귀하니까 네. 그거에 당장 어떤 뭐 그 세금을 해서 해준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토어제를 풀거나 뭐 네. 이렇게 가기에는 너무 많이 왔을까요? 토지를 일반적으로 시행을 안 해야 되는데요. 네. 하면서 지금 풀지는 못하게 돼 있죠. 풀면 더 오를까봐. 풀면 오르겠죠? 네, 오릅니다. 풀면 오르겠죠? 네, 그래서 아마 못 풀 것 같아요. 이 정부에서는. 풀면 오르는 대신 전월세 매물은 좀 늘어날 텐데. 네, 맞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다. 매매가를 그걸 눌러놨는데. 감안하고 해야 네. 되는데 이 정부에서 못하죠. 안 하려고 하죠. 비아파트를 공급을 많이 하겠다. 뭐 이런 많이 하라.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6개월 1년이면 지으니까. 비아파트 근데 활성화 지금 대책. 지금 또 경기도에는 미분양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게 왜 미분양 그대로 있냐면은 투자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도 뭐 경기도 만이천세단가 있잖아요. 그걸 전세로 돌리면 되는데 전세 돌리려면 투자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갈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뭐 양도세 근데- 면제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 근데 공급을 많이 한다고 전세 물건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고요. 전세 공급을 많이 한 다음에 투자자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나오거든요. 근데 투자자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 안 만들고 공급만 넓어서 미분양만 늘어나죠. 아니면 아예 사업을 진행을 못 하든지. 네, 그렇습니다. 공공에서만 하든지. 네, 그러면 외곽에는 아예 공급을 못 하거든요. 핵심 지역만 공급할 수 있죠. 왜냐면 여기는 실수요자 많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지역은 계속 오르고 외곽 지역은 미분양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 그 투자자가 들어가게 한다는 건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기에도 좀 너무 많이 온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이거는 어렵겠죠. 갑자기 다주택을 권한다거나.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제 너무 이제 코너에 몰리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뭐 임대사업자도 지금 오히려 그 의무 기간 종료되면 다 이제 매각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다주택을 권하기는 좀 너무 멀리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은 안 되겠죠. 뭐 1, 2년 있다가 도저히 안 된다 싶으면 그때 할 수도 있겠죠. 임대사업자들을 이번에 막 다 팔게 하는 것을 보면 전월세로 가는 수요를 어떻게든 매매로 전환시키려고 다주택자들을 팔게 해서 서로 이제 매도를 맞춰서 어쨌든 전세입자 하나를 실거주자로 바꾸겠다. 이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작동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해서 전세 수요를 흡수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 수요한 게 수요가 없었지 않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새로운 수요거든요. 전세는 새로운 수요가 나오고요. 그 수요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죠. 그 뭐 신혼부부나 네, 뭐 새로운 수요 계속 나오니까 1년에 뭐 몇십만씩 나오잖아요. 네. 그런 수요가 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에 전세가 부족한 거거든요. 전세에서 매매로 옮겨면서 전세 수요를 한 게 없었지 않냐. 네. 그런 게 됐지, 수요가 없어졌지 않냐. 이렇게 정부가 해석하더라고요. 그 산수를 잘못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신규 수요가 있다. 네, 승규 수요는 어떻게 할 거냐죠.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살던 애들이 신혼부부가 되면 네. 집이 하나 필요한데 집을 공급을 해야지 그걸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 지금 전세 수급 지수가 막 160, 170 막 이렇게 막 180을 돌파하고 있는데 과거 임대차 3법 했을 때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벌써 이 정도면 2027년, 28년은 그러면 지금보다는 더 강한 대란이 오는 건가요? 이게 거의 뭐 최대치일까요? 왜냐면 갱신권을 쓰고 2027년, 28년에 매물들이 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전월세 쪽에서. 갱신권 쓴 분들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네. 지금 이제 울산 보면요. 울산 전세 수급 190이에요. 네. 193대예요. 거의 최대치네. 네, 200이 끝인데 네. 그 193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장가 매물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게 2년 전에 얼마냐 160이었어요. 네. 지금 서울이었어요. 그러니까 2년 지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울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되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울산은 어떻게 답을 찾고 있나? 거기도 답 없어가지고 그냥 네. 매수하나요? 매수하죠. 그러니까 정책이 해도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가격이 하고 거래량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강제가 매수되니까. 근데 이제 정부에서 도저히 안 되면 뭐 2+2+2
뭐 10년 살게 하겠다 뭐 이렇게 그것도 뭐 하지 않을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것도 뭐 어쨌든 기존에 사는 분들이야 뭐 좋겠지만 뭐 이사 가는 분들이거나 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새로 신규 수요인데 그 동네에 매물이 하나도 없으면 또 달라는 대로 올려주고 또 들어가지 않을까요? 외국에서 그런 정책을 많이 했거든요. 네.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대기한 수요가 있잖아요. 대기한 치열해가지고 네. 그 미어 터진대요. 그 집으로 가기 위해서 임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되겠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요. 뭐 집 하나에 뭐 100명씩 와서 네. 면접 보고 한다는데 면접 보고. 그런 추첨을 하고 뭐 그러겠죠. 일들도 일어난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끝이 뭘까? 지금 정부가 바라보는 어떤 그 결론이 어떤 건지가 잘 그려지진 않아가지고. 근데 정부에서 이 매매 상승을 용인하고요. 네. 이 매매 상승이 되게 되면은 공급이 따라오잖아요. 수도권은 공급이 늘 후행해서 따라오거든요. 네. 그게 이제 2017년, 18년, 19년인데 이때 우리가 수도권 한 20만 호가 넘었거든요. 이때 시장이 안정이 됐어요. 특히 수도권의 수급 시장인 인천하고 경기는 매우 안정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지역에 역전세까지 낳는 지역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안 하잖아요. 매개 상승을 용인하지 않으니까 네. 공급이 안 따라서 그러죠. 그럼 공급이 나와봐야 확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네. 땅도 없는 데다가. 매매가가 올라야지 뭐 신축 분양도 하고 막 하니까. 네. 그러니까 공급을 늘릴 수 없으니까 이게 계속 뭐 잠깐 안정됐다가 또 오르고 이렇게 반복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 현 정부의 어떤 지금 방향 하에서 그나마 대책이라고 나올 수 있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뭐 갱신권을 하나 더 준다든지 뭐 그런 정도로 그 우선은 정도? 뭐 단기 대책을 네. 쓰지 않을까. 방법이 저도 뭐 딱히 떠오르진 않습니다. 네. 왜냐면 네. 임대 쪽에서는 할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오피스텔 빌라도 지금 공급량이 뭐 역대 최저 수준인데 맞습니다. 아파트도 역대 최저고. 네. 그러면은 이제 서울에서 살지 마라라는 정책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뭐 강제 이주는 안 되니까. 지금 뭐 그 데이터 보니까요. 지난달 3월 달에 서울에 있는 분이 경기도에 매수한 비율이 요 몇 년 사이 최고로 올라갔답니다. 그러니까 밀려 나가는 거죠. 밀려 나갔던 거죠. 그러면은 반대로 이게 풍선 효과로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이 어떤 전세 난, 월세 난이 뭐 어쨌든 계속 밀려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직 뭐 오르지 않았다고 말할 만한 뭐 4억대, 5억대 아파트들도 수도권 안에 있으면은 좀 이 전세 난에 수혜를 받아서 가격이 좀 오를까요? 충분하죠. 시차는 있을 겁니다. 근데 네. 지역에 따라서. 근데 지금 이제 핵심 지역이나 이런 지역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전국점 넘은 지역도 있고. 근데 뭐 이제 외곽을 조금 오르지 못했으니까 그 대신에 가격이 좀 저렴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시차를 두고 이제 밀려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토어제가 풀리기는 어렵지만 이대로 만약에 계속 가면요.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도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계속 풍선 효과가 일어나니까 추가로 따라가면서 이렇게 규제를 더 늘렸는데 이번에도 약간 그런 방향으로 갈까요? 규제를 늘리는 쪽으로? 매우 높죠. 네, 지금은 외곽은 좀 적응하니까. 네. 근데 외곽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안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차를 두고 외곽으로 좀 퍼져나가면 규제를 안 할 명분이 없다. 그럼 토어제 투기 갈지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하고 형평성 맞춰서. 토제는까지는 안 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같이 좀 하지 않을까. 왜냐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결정만 해줘도 네. 사실 많은 규제가 막 붙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뭐 보유세부터 막 올라가니까 확실히 어떤 매수나 매도를 누를 수 있긴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뭐게 좋은 어떤 게 없네요. 네. 근데 토제 효과는 거래가 주는 건 확실하더라고요. 네, 거래는 뭐 확실히 좋아요. 네. 근데 뭐 강남 보니까 토제 그때 2020년, 21년대 토제에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거래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거래가 크게 늘었는데 거래 줄이는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입자가 있으면 아예 뭐 팔질 못하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확실한데 거래를 줄이는 게 무조건 좋은 거냐라고 말하면 또 그것도 의문이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거래를 나중에 후반부에 다 하거든요. 결국은 그 수요만큼. 기다렸다 한 방에 다 맞아요. 터지니까. 한 방 터지니까. 이번에 이제 또 지방선거도 있고 막 이러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 아직 뭐 결정된 건 하나도 없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뭐 토어제나 이런 것들을 좀 확실히 푼다거나 뭐 이런 식의 방향으로 정치적으로 이게 뭐 해결되는 방향 이것까지는 너무 좀 변수가 많은가요? 아직은? 그러면 이제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아마 또 한번 고민 안 하겠습니까? 네. 지금은 당장 이제 표 영향이 있으니까 하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현상 유지. 네, 이제 선거 끝나면 그때 본격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프로파일러 김준영 채널 운영하고 계시죠. 김준영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실무적으로 어디 살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꽤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5차 뭐 철도망, 국가 철도망을 어떻게 깔 것인가. 이게 지금 작년에 원래 용역이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고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GTX나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좀 이슈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GTX 문재인 정부 때 그 GTX 빨로 막 엄청 오른 동네들 많았거든요. 네. 이번에도 그게 좀 재현이 될까요? 상승장 환경에서는 그 호재가 먹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 보면요. 하락기에는 그런 호재가 하나도 안 먹혀요. 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지역에 대한 특성을 조금 익혀놓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떤 호재에서 움직이는 거는 환경이 받쳐줘야 되니까 그건 조금 제외하고요. 네. 이 지역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걸 좀 보면요. 그 지역을 조금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하고 우리가 서초하고 송파가 있다면요. 강남하고 서초는 우리 외곽에서 보는 시각이 똑같은데요. 네. 송파는 좀 달라요. 송파는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강남 상구에서. 그러면 송파는 강남구이지만은 어떤 자산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렇고 네. 그러니까 가격 차이 많이 나잖아요. 네. 근데 강동구 같은 경우는 또 재밌는 특성이 뭐냐면은 호가를 올릴 때는 강남하고 똑같이 올려요. 네. 거기 있는 거주하는 사람, 나 우리도 강남 사고니까 올린다 하는데 움직이는 모습 보면요. 일반 아파트 똑같이 움직여요. 거래는. 거기 있는 사람하고 외부에서 보는 시간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가 광진구,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이 돌 때마다 앞으로 약진하는 지역이거든요. 계속 마포구나. 그럼 구축이 굉장히 힘이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 하고 떨어질 때 보면요. 올라가는 폭이 더 크고요. 덜 떨어지고 나머지 지역보다. 네. 그런 특성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지역은 신축을 공급하면요. 신축이 좋게 돼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많이 따라가는 지역이 있고요. 신축 때문에 우리가 상승을 못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을 조금 미리 알고 있으면요. 그런 지역을 우리가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좀 도움이 된다 보고 있거든요. 네. 그 데이터를 우리 뽑으면 다 나오거든요. 지역 특성이에요. 네. 성동구,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구축 힘이 엄청 강해요. 왜냐하면 아파트 자체가 부족하고 신축이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네, 그런 특성을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강남은 공급이 아니고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지역을 우리가 호재로만 볼 게 아니고요. 지역의 특색을 보고 우리가 이 지역을 내가 만약에 경기도에서 신축을 살다가 이걸 팔고 서울에 구축 살려면 힘들잖아요. 네.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잖아요. 근데 구축이 잘 따라가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렇게 판단하는 게 저는 더 자산을 지키는 데 더 낫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특성을 고려해서 살아. 이거는 되게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네. 그러면 우선 GTX 쪽은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 GTX만 있는 거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그건 아닌데요. 네. 그걸 굳이 거기에 너무 올인할 필요는 없다. 올인할 필요는 네. 없다. 그러니까 GTX 뭐 예를 들어 지금 삼성역을 무정차 통과안의 만회를 가지고 지금 이제 6월이면 이제 네. 되니까 네. GTX A를 사야 된다 뭐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막 싸우거든요. 네. 뭐 개인적으로 GTX A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인산하고 이렇게 연결됐잖아요. 네, 일산부터 지금 뭐 동탄까지 가죠. 서울역하고 이렇게 연결됐잖아요. 지금은 완전히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는 크게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효과를 보려면은 이 지역과 지역의 어떤 지역이 어떤 지역을 연결시키느냐에 따라서 내 지역이 효과를 보거든요. 네. 분당선이나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강남을 연결시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효과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내 지역이 어떤 지역과 연결되느냐 그게 보는 게 가장 현명하고. 그럼 GTX A는 어쨌든 삼성역을 무정차지만 뭐 네. 28년, 29년에는 정차도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효과는 좀 있죠. 그때는 효과가 있을 효과 것이다. 있죠. 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러면은 그 효과가 강력하진 않을 수 있다. 미리 좀 선정하는 것도 것도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다. 효과가 언제일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지역별 특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신 거 중에 뭐 이게 그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 뭐 노도강, 금강구 뭐 이런 데가 오르면 끝물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지금 또 우연찮게 그런 동네들이 또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그럼 사이클에 벌써 끝까지 다 온 건지 그게 아니라 뭐 한 번 또 도는 건지 뭐 어떻게 보십니까? 수급 시장 이제 시작됐거든요. 네.
이제 한 번 더 도는 거죠. 근데 대부분 다 마지막에 우리가 시장이 끝날 때 인천에서 많이 끝났습니다. 네, 인천 예, 의정부 예, 뭐 이런 데서 많이 그런 데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인천이 지금 공급이 작년 한 2년도 많았거든요. 네. 그 공급 해소되고 이제 공급 줄면서 이제 조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수급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시작하고 난 뒤에 다시 우리가 중심부 움직이고 한 번 더 갈 때여야 되고요. 공급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공급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 벌써 뭐 끝날 무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말하기 이런 좀 거 어렵다. 좀 이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역설적으로 강남이 제일 싸다. 지금은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한 턴 더 돌 거라는 거를 전제하에 얘기하는 걸까 이게? 그럴 가능성 크죠. 결국에는 저는 한 번 더 온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가격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네. 그래도 이게 지금 비싸지 않다라고 말하기 괜찮은 가격인가? 이게 비싸긴 비싼 건데 한 번 더 가는 건지. 네, 비싼 거 우리가 비싸다고 하는 거하고 네. 올라가는 거하고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된다 보고 있었거든요. 비싸도 올라간다. 네, 비싸도 우리가 올라가는 게 있고요. 싸도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싸면 올라간다면 지방이 올라가야죠. 그렇긴 그렇죠. 하죠. 네, 네, 그렇긴 지방은 하죠. 싼데 안 올라가잖아요. 네. 그게 관계 없거든요. 네, 싸다 비싸다는 거하고 올라간다고 떨어진다는 것은 다른 개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히려 뭐 강남이나 이런 데 혹시 접근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같이 뭐 5월 9일 금매 나오고 할 때 그나마 사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렇지 않다. 네. 아까 인천 얘기해 주셔가지고 인천은 그러면 아직은 뭐 이렇게 분위기가 뭐 이렇게 막 확 올라가고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일부 단지 몇 개 조금 하고 있는데 인천의 어떤 좀 상승세는 언제쯤 뭐 올까요? 인천은 오긴 올까요? 우선. 우리 수속 시장이 조금 늦게 오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송도가 제일 빠르고요. 네. 나머지 지역들은 조금 이제 후반부에 가야 되는데 경기도가 조금 더 움직여줘야지 인천을 가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의 움직임을 보고 인천을 봐도 좀 늦지 않거든요. 네. 시간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시간이라는 게 한 2, 3년 뒤 안쪽일까 아니면 그 4, 5년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짧게. 네. 올해 뭐 하반기 내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공급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아직. 공급이 송도나 그렇게 이런 많지 않습니다. 뭐 내년에도 조금 있고 막 한데 그 그렇게 정도면 많지 괜찮을까요? 네, 그 정도는 괜찮은 물량입니다. 네. 너무 없으니까 네. 주변에 전반적으로 지금 막 엄청 비싸다고 말하는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가 하는 동네들 있지 않습니까? 경기 남부권에 막 성남, 수지 뭐 이런 곳들 뭐 엄청나게 올랐는데 뭐 철산 이런데 많이 오른 곳을 지금 따라 사는 거가 괜찮을까요?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오른 걸 수도 있으니 어떻게 근데 보세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요 조금 덜 올라가는 상황이 왔습니다. 덜 오른 거. 네. 근데 그 중에서 예전하고 패턴이 조금 바뀐 게 뭐냐면은 네. 이번 패턴은 신축이 올랐거든요. 네. 신축 핵심 지역부터 올랐기 때문에 지난번 사이클에서는 일기 신도시들이 꽤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일기 신도시 중에서도 오르지 못한 데가 있거든요. 인천 네. 같은 경우에 좀 늦게 움직이고 이런 패턴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지역들이 하반기에 후반부에 조금 올라갈 여지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한번 유심히 보는 것도 괜찮다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안 오른 게 키 맞추기 할 확률이 좀 더 있다. 네. 올라간 곳들 많이 올라간 곳들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유튜브 내란에서 유명한 곳들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지역들은 여기가 고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여기서도 한 사이클 더 도는 건가요? 그럼 한 번 더 도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충분히 많이 당겨온 건가요? 뭐 굳이 얘기한다면 막 철산 같은 곳은 작년에 진짜 막 10억대가 지금 막 15억, 막 16억, 막 17억 이러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오른 거긴 하거든요. 네. 그 지역 자체가 이제 신축으로 바뀌면서 네. 지역 자체가 재평가된 거고요. 좋아지긴 했죠. 네, 재평가된 거고 나머지 지역들을 보게 되면 물론 전고점 넘은 지역도 있고 못 간 지역도 있고 막 섞여 있잖아요. 네. 그런 지역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의 강점이 있으면은 전고점 넘고요. 그렇지 못한 지역들은 아마 천천히라도 움직일 거라 보고 있는데 그 지역들 우리가 도시의 어떤 위치의 어떤 평가를 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게 가지고 네.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우리 같은 사람도 봐도 잘 모르거든요. 얼마나 저평가됐는지. 네,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시장 환경이 받쳐준다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가격이 상승 여러 번 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강남에 움직이는 어떤 폭을 보게 되면요. 결국에 다음번 사이클의 시작은 또 강남이겠죠. 강남이 다시 움직이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다 같이 또 가는 그럴 가능성이 이게 뭐 항상 패턴이니까. 네. 그래서 역설적으로 정부가 강남 집값을 누르는 거에 제일 뭐 최우선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상황이 결국에는 대세 상승장이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의 어떤 이 분위기가 이제는 다 같이 가는 결국에 가긴 가는 그런 장인가요? 근데 대세 상승장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원래 이제 예전에
우리가 9년, 10년, 12년에 갔던 그런 사이클로 좀 간다는 느낌이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이제 지방 시장을 보게 되면 되게 느려요. 움직임 속도가. 네. 그래서 물론 서울도 딱 똑같다고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지만은 이 수급 시장의 움직임이 속도가 네.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속도는 그렇게 빨리 가지 않을 거라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전반적인 환경으로 보게 되면은 과거보다 훨씬 더 좋은 공급 환경이기 때문에 속도는 느리지만은 결국에는 시간의 어떤 시차는 있지만은 똑같이 간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어쨌든 지금 과거보다 전월세 난이 더 심각한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사실상 매수 가격은 뭐 이래나 저래나 전 지역이 다 전월세 난이면 뭐 어느 정도 올라는 갈 것 같다는 뭐 그런 의견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 대출 환경이 잘 안 되니까 네. 속도는 확실히 느려지는 건 맞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선택의 폭이 적다 보니까 네. 이 좋은 위치에 있는 애들을 더 먼저 오르거든요. 네. 차근차근.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느리더라고요. 네. 요즘에 이제 집 사러 가신 분들은 이제 1층 매물밖에 없다. 막 뭐 동향 2층 저층밖에 없어서 어떡하냐 뭐 이런 분들 많거든요. 이거 사야 되냐 안 사야 되냐. 이것도 샀다가 또 나중에 못 파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고민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말씀들을 해주세요? 근데 1층, 4층, 뭐 탑층 있잖아요. 네. 이제 항상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물건이죠. 네. 근데 살 때는 어쩔 수 없이 사는데요. 팔 때는 얘는 상승기에 팔아야 돼요. 네. 하락기는 거의 못 팔거든요.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얘를 살 때 네. 얘는 상승기에 판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그런 거는 하락장 때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완전 하락에 막 바닥을 막 찍고 있을 때 그런 거를 엄청 싸게 사놔야 상승장 때 아니, 파는 아니. 거 아니에요? 완전 하락기 때는 제일 좋은 물건을 사셔야 되죠. 아, 뭐 그럴 수 네, 있겠죠. 제일 좋은 물건 사셔야 된다. 근데 저는 하락기 때 항상 제일 좋은 물건 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반대로 그런 물건을 지금 사면 잘 팔고 나올 수 있을까요? 상승장이 아직 2, 3년 더 갈까요? 네, 지금 충분하죠. 지금은 사도 된다. 네, 지금 사도 된다. 충분히. 마지막에 잘 팔고 나오기만 네. 하면 된다. 네. 근데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방망이를 좀 짧게 잡아야 네, 된다. 그 물건들은 욕심 부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네. 상승이 꺾이자마자 그 물건 안 팔리거든요. 네. 그 가격을 낮추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들은 짧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는 건 사되 언제든 판다는 각오로 살아. 네, 맞습니다. 뭐 길게 가려고 하지 말고. 네. 재개발 재건축이 앞으로 잘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공사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정산한 곳들 뭐 강남 쪽은 뭐 1,300만 원, 1,400만 원도 막 찍히고 평당. 이게 과연 재건축 재개발이 되는 가격대냐? 이런 의문도 좀 드는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네. 주위 시세가 조금 많이 올라지면 좀 도움이 되겠지만 그리고 이 원자재 값이 너무 올라가가지고요. 이게 지금 사업성이 있을랑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지금 공급하기 힘든데 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잘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것 때문에 신축 효과가 더 나타난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재건축 재개발해서 내가 신축 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아예 분양을 받으시라. 네. 아니면 투자라고 관점에 보는 것들은 뭐 중간에 이제 팔고 나와도 되니까 그런 관점이 있으면 괜찮은데 내가 그걸 가지고 입주하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너무나 오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아 근데 이게 뭐 청약을 받고 싶어도 이게 공급이 또 잘 안 되다 네. 보니까 요즘에 청약 통장도 많이 깬다고들 하시기도 네. 하고 그냥 여러모로 지금 하여간에 사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 결국에 반대로 지금 사는 사람들은 뭐 내 돈에 맞춰서 좀 뭐 눈높이를 낮추는 사람들이 사는 거죠 지금은. 맞습니다. 뭐 대출에 맞춰서 그냥 네. 산다. 우선 사놓는다. 지금 그 사는 쪽들을 보니까 금액이 옛날보다 많이 낮아졌어요. 낮아지다 보니까 통계를 뽑아보면요 마이너스 나오거든요. 거래 금액을 다 더해보면요. 네네네. 네, 그래서 낮춰서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라면은 막 15억 보던 분들도 막 10억, 11억을 우선은 사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출이 안 나오니까. 네, 안 나오니까. 그 말은 역설적으로 지금 안 사면 앞으로 대출이랑 이런 게 더 규제돼서 더 못 살 것 같아서 지금 쫓겨서 사는 거라는 것도 맞는 거겠죠.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계속 이 시청자분들도 뭐 같은 고민이실 것 같긴 한데 좋아하는 동네는 이미 많이 올랐고 갔더니 1층밖에 없고 근데 내가 조금 꺼려하는 동네는 갔더니 그래도 좀 로얄층도 있고 하면 뭐 사야 되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그래도 좀 덜 오른 곳들에 괜찮은 층이 나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지역의 어떤 좀 뭐 과거의 어떤 흐름 있잖아요. 네. 이 지역 어떻게 했냐. 네. 근데 이 지역에 고점에 사도 괜찮은 지역이 있고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도 우리가 좀 지역 자체가 잘 올라가지 않는 지역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한다면은 굳이 높은 가격에 사도
저는 좀 장기로 보면 나쁘지 않다 보거든요. 높은 가격에 사도. 위치의 어떤 강점은 바뀌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감안한다면은 근데 싼 데는 싼 이유가 있고요. 네. 비싼 데는 비싼 이유가 있잖아요. 결국은 시간 지나보게 되면은 좋은 곳이 더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약간 어느 정도 오르고 지금 전고점을 뚫었더라도 네. 내 돈이 맞고 그리고 충분히 거기에 살아도 되는 조건이라면 좀 올랐지만 추격 매수해도 길게 보면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왜냐면 요즘에 워낙 다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네. 막 살기 싫은 동네에 돈에 맞춰서 사러 가는 것도 사실 좀 어려워하시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차라리 좀 올랐더라도 그냥 따라서 살아. 네. 아예 지방으로 가는 건 어때요? 아예 지방 대도시들의 뭐 갭 투자도 되고 막 다 되잖아요 지금. 네. 투자로 말씀하시는 뭐 건가요? 투자로요. 그냥 뭐 서울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뭐 부산이나 뭐 수성구 막 이런 데 아예 사겠다 그냥 이 돈이면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뭐 승구하고 대구 뭐 부산하고 지금 올라가는 타이밍이니까 나쁘지 네. 않죠. 물론 뭐 이게 또 다주택자가 네. 되는 거잖아요. 뭐 1주택으로 하시는 분들도 뭐 있겠지만 네. 다주택 2개까지는 뭐 가능하니까. 네. 네. 그렇다면 뭐 지방도 나쁘지 않죠. 그런 것도. 예. 그러면은 그 지방도 어느 정도 유의미한 상승률을 좀 보일 거라고 보세요. 앞으로 한 2, 3년 정도에. 충분하죠. 지방이 지금 너무 저평가돼 있다고 봅니다. 네. 서울에 비해서. 그렇죠. 네. 모든 시대의 흐름이 네. 딱 별로 관심이 네. 없죠.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신축이 너무 저렴하게 돼 있다 지금. 신축이 지금 보니까 부산도 대구도 지금 6억선에 걸려 있거든요. 평균 20, 그거는 33평이. 사실 공사비도 안 나오긴 네. 하죠. 지금은 어떤 공사비로 치면은 네. 그 분양가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분명히 이거보다 높은 분양가가 나오는데 얘는 신축이니까 네. 지금 너무 이제 그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지방 대도시의 상승은 약간 외지인 투자들도 좀 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 내부 수요로 충분히 이게 가격이 좀 끌어올라갈까요? 이제 어떻게 내부 보세요? 수요들은 외부에서 안 들어오면요, 이제 외곽으로 번지지 못하죠. 중심부만 움직이고. 대장들만. 네, 그래서 지방은 어떤 지역을 선정을 조금 좁혀가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무슨 구 무슨 네, 동 막 이런 식으로 네, 아예 무슨 맞습니다. 단지로 네. 찍어서 네. 그 지방 투자를 좀 이렇게 열어주려고 하는 모습도 살짝 있었거든요. 뭐 세컨드홈이니 뭐 이런 것들 막 하면서 이제 인구 감소 지역에 투자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대대적으로 열어주는 이런 정책은 좀 안 나올까요? 뭐 그러니까 지방 미분양 해소 겸 뭐 지방 살리기 겸 이런 지방은 좀 규제에서 좀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해줘도 될 명분은 있는데. 명분은 있는데 가격 올라가면 그게 또 부담이 정부의 어떤 부담이 되니까 뭐 쉽게 못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정책을 안 풀어줘도요. 네. 놔둬도 그냥 오릅니다. 나도도. 네. 단지 이제 어떤 시장의 활력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이 외부에서 안 들어오기 때문에 떨어지긴 맞는데요.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천천히 움직이는 게 나쁘지 않거든요. 선택의 어떤 폭도 넓게 잡을 수 있고 시간도 충분히 고려해서 할 수 있고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또 급하게 오르면은 그것도 위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 놔둬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 그냥 이렇게 놔둬도 네. 뭐 자연스러운 상승 정도. 네. 사실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이 이제 자연스러운 상승 정도만 돼도 만족을 하시면 좋은데 서울이 막 저렇게 가니까 막 무리해서라도 막 사고 계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그 지방에 계신 분들한테 특히 지방에서 막 10년, 20년 앞으로 살아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직장이나 사업을 거기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수도권을 사라고 권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대도시에 실거주 할지 아니면 월세 살면서 서울 뭐 어딘가에 사놓을지 뭐 지금 이제 비규제 지역에 참 이걸 제일 많이 돈이 들어요. 굉장히 많은 분이라면은 네. 답은 딱 정해져 있죠. 서울이라고. 돈이 많으면 네. 이제 거기에 생활 터전이 다 잡혀 있는 분들이라면은 네. 물론 거주를 지방에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자산이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이 자산을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울 와서 강남을 사는 게 그걸 맞죠. 지방에다가 뭔가 이렇게 파킹하기에는 네. 지방에서 그 규모도 좀 작고 네. 그럴 바에는 수도권으로 가는 거고 지방은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좀 많이 네, 왔다 그렇게 갔다 이야기하지 하니까. 않거든요. 그냥 네. 좋은 자산이라 이렇게 해도 네, 강남은 다르거든요. 보는 시각이. 그래서 저는 강남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자산이 막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은요? 뭐 예를 들어 뭐 공무원 부부 이제 막 30대 공무원 부부인데 뭐 현금 2, 3억 있는데 이걸로 우선 뭐 수도권에 뭐라도 하나 사놓고 나는 여기서 월세 삽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분들은 여기서 막 한 20년 넘게 살아야 되는데 계속 월세를 살면서 그것도 정도- 전략일까요? 그냥? 뭐 전략일 수 있죠. 뭐 그 삶의 질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걸 내가 감안하고 네. 뭐 하겠다 그러면은 뭐 그 선택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지방이 조금 이렇게
안 좋은 건 맞다. 그 말씀해 주시는 거죠? 큰 틀에서는 지방이 우리가 선택의 폭이 더 좁아진다. 많이 좁다. 네, 좁아진다. 이제 서울처럼 넓게 있는 건 아니고요. 서울은 이제 지방은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이제 선택할 때 이제 주의를 해야 되죠. 네. 우리 범어동안에서 오르는 것이 있고 안 오르는 것이 있고 네. 수성관에서 해운대에 가도 그렇거든요. 해운대도 올라가는 애들 있고 힘이 없는 애들 있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잘 봐야 되죠 이제는. 아무거나 사서 막 옛날처럼 우리가 뭐 같이 올라 이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선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되죠.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아마 지금 5월 9일 전에 뭐 그래도 한 달 좀 연장을 해줬으니까 지금 집을 살까 말까 막 고민하시면서 보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한테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수도권 시장에서는 우리가 움직이는 시장이 두 개의 어떤 관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시장 안정시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도권에 장기적으로 거주를 해야 된다는 분들은 집을 가지고 있는 게 네. 집을 사는 게 우리가 지나 보면은 확률적으로 내 자산이 늘어나 있거든요. 전월세보다는 집을 네, 사라. 훨씬 낫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긴 관점에서 보시면은 수도권은 사는 게 100번 낫다. 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안 샀다가 1, 2년 뒤에 막 포모가 와서 막 더 비싸게 살 수도 있고 막 그런 것도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때 임대가 뭐 네. 난리 나니까 그때 감당이 안 될 수 있거든요. 네. 애매하면 지금 울산을 봐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것도 괜찮겠네. 지금 울산에 혹시 지인 있으면 한번 물어봐라. 네, 울산도 보시더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가 모자라면 그때부터 이제 모든 일들이 막 이제 맞습니다. 막 조급해지기 시작하고 막 갈 데가 없어지니까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영 소장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 그리고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들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소장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